그래서 이제 아리랑고개라는 이름이 생겨난 거고요. 흥선 대원군 글씨예요. 살아있는 동네에 신동항은 눈이 어딨지? 이걸 보지 말라고 꺾었는지 누가. 여기는 원래 이름은 정릉고개였어요, 이름은. 근데 이게 아리랑이라는 영화가 나오고 나서 아리랑고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리랑고개로 불렀어요. 왜냐면 아리랑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이 고개에서 찍은 장면이 나오거든요. 지금 그 아리랑이라는 그 영화 필름은 남아있지 않아서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컷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사진으로 볼 수 있는데, 아리랑이 딱 나온 지 100년 됐습니다. 1926년에 단성사에서 무성영화로 처음 개봉을 했는데, 한국에서 영화가 개봉한 지는 그 이전에 1910년대 말에 이미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 건 그게 처음이라서 한국 영화의 효시처럼 아리랑이 알려져 있고요. 대략 내용은 3.1운동 때 고문받다가 약간 정신 이상이 된 전문학교 다니던 학생이 있었는데, 자기 여동생이 친일파 나쁜 놈한테 겁탈을 당하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위기 상황에서 낫으로 친일파를 쳐 죽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순사들이 와가지고 잡혀가거든요. 그때 잡혀가는 곳이 정릉에서 도남동으로 넘어오던 고갯길이었어요. 그걸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보면서 마지막 장면을 촬영했는데, 그 영화 장면 나오는 것 때문에 아리랑고개라는 이름이 생겼고, 무성영화이긴 했지만 변사가 막 얘기하고 대사 얘기하고 옆에서 이제 노래도 부르고 하거든요. 그때 아리랑 노래가 나와요.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아리랑 노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 노래가 그 영화에 삽입된 OST 앨범 노래였습니다. 민요 아니고요, 창작곡이에요. 그 노래 가사는 나홍규가 직접 썼고요. 그 음률은 함경북도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함경도 지방에서 불리던 그 가락을 작곡가를 시켜서 그 가락을 모티브로 해서 작곡한 창작곡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 때문에 아리랑 노래가 퍼져서 그 이후로는 아리랑의 대명사처럼 됐죠. 당시에 영화 상영할 때 단성사에서 그 영화를 보던 사람들이 그 아리랑을 부르면서 같이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전에 히트를 하는 바람에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리랑고개라는 이름이 생겨난 거고요. 정릉에 오면 이 아리랑고개를 피할 수가 없어서 일단 저희 시작점을 아리랑고개에서 잡았고요. 오늘 다행히 하늘이 도와주셔가지고 비가 오는 바람에 크게 덥지 않게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리랑고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리랑고개는 물론 조선시대부터 도남동 지역에서 정쪽으로 넘어가던 고개였는데, 이 상능선을 따라가는 이 길은 만들어진 스토리가 재미있는데, 이 길이 오른쪽으로 계속 끝까지 가면 미아리고개, 그 다음에 고대 뒤에 있는 개운산, 그래서 고려대학교 주차장 옆으로 이렇게 나와요, 저 끝쪽 끝은. 그리고 이 북악산 쪽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북악스카이웨이를 만나고요. 북악스카이웨이 지나서 창의문 옆으로 해서 인왕산 스카이웨이까지 이어져서 타직단 옆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산 정상부를 능선을 따라 가지고 길을 뚫은 건데, 이 길을 만든 건 박정희 때 김신조 사건이 있고 나서 청와대까지 거의 무장공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경찰과 군인들이 빠르게 이동하고 군사상으로 방어막을 잘 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건 이후에 일종의 산악도로를, 넓은 도로를 뚫은 거예요. 이거, 그 다음 남산 순환도로, 이런 게 다 1969년도에 그 사건이 있었으니까 아마 70년이나 71년이나 그 사건 이후에 뚫은 도로입니다. 드라이브 하기로는 기가 막힌 곳이거든요.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 고대 옆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직진하면 저 사직당까지 산길로만 계속 한 30분 운전할 수 있는데, 아주 쾌적한 숲속으로 해서 계속 길이 이어지거든요. 드라이브 최고 코스다, 그거 말씀드리고 이제 흥천사로 먼저 이동해서 나머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걷겠습니다. 자, 저기 흥천사라는 글씨 보이시나요? 저 글씨가 누구 글씨냐 하면 흥선대원군 글씨예요. 흥천사,
정릉은 태조 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인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인데 처음에 저분이 조선을 개국하자마자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성계가 너무 슬퍼해가지고 멀리다 묘를 안 쓰고 도성 안에, 원래 도성 안에는 묘를 쓸 수가 없는데 경복궁에서 잘 보이는 곳에 묘를 썼어요. 지금 덕수궁 자리 있죠. 덕수궁 자리하고 그 덕수궁 앞에 시청 앞 있는데 거기가 정릉 묘역이었어요. 묘가 있었던 위치는 정확히 얘기하면 덕수궁 오른편에 있는 영국대사관, 거기에 이제 묘역이 있었고요. 그 왕족의 무덤이 만들어지면 원찰이라고 해서 돌아가신 분의 극락 왕생을 비는 절을 같이 세우거든요. 이 흥천사는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 강씨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운 절이었어요. 이 절 위치는 지금 무교동, 그 무덤 바로 앞에 있었는데 이방원이 신덕왕후 강씨를 대단히 미워해서 이방원이 왕이 된 다음에 그 무덤을 없애고 도성 밖으로 무덤을 옮기거든요. 그게 지금 여기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정릉이에요. 그래서 정릉동인데 여기도 행정구역이 조선시대 때 중구 정동도 정릉동이라고 불렀어요. 그 지명이 500년 동안 계속 갔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 때 정릉동이 사실 두 군데가 된 거죠. 거기 있다가 무덤을 일로 옮기니까 절은 연산군 무렵까지는 그 동네에서 버티고 있었는데 연산군 무렵에 폐찰이 돼요. 그래서 절이 사라지고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 돼서 신덕왕후 강씨 무덤이 정릉에 있었는데 돌보지 않아서 거의 훼손된 상태였는데 현종 때 송시열이 상소를 해가지고 왕후를 다시 복위를 해요. 그래서 그전에는 폐서인돼서 대접을 못 받고 있었는데 그때 다시 왕비로 복위가 되면서 정릉을 다시 단장을 하고 그 근처에 있었던 다른 이름의 절이 그때 이름이 흥천사로 바뀌어요.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절이 조선 후기 내내 이어오다가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시주를 크게 해가지고 그때 크게 중창불사를 해요. 그래서 지은 건물이에요. 저 건물이 흥천사라는 현판을 달고 있는 건물을 보시면 가운데 가로로 건물이 있고 앞쪽으로 좀 튀어나와 있잖아요. 머리 위에서 보면 H자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아주 독특한 건축물인데 가운데는 법당이고 양옆으로는 요사체하고 식당까지 같이 있어요. 스님들이 묵기도 하고 행사도 하고 요리도 준비하는, 그게 한 건물 안에 있는 아주 조선 후기의 독특한 스타일의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문화재고요.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저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김정희가 쓴다 그 생각이 들어요. 요 아래쪽에 있는 전각은 이름이 독성각이거든요. 요 전각과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그래서 가서 보는 게 분위기를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순종이 1929년인가 죽잖아요. 부인이 윤 씨죠, 윤 씨. 그 윤덕영의 조카잖아요. 윤 씨가 살던 곳이에요, 독성각은. 언제? 한국전쟁 후에. 정릉에 옮겨서 살았다는. 이승만이 그 창덕궁 옆에 낙선제를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원래 거기 있었는데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전쟁 끝나고 와서 낙선제로 복귀하려고 하니까 이거 국가재산이니까 왕실 사람들은 나가세요 해가지고 거기 못 들어가고 여기 와서 낙선제 들어갈 때까지 이 독성각에서 좀 거주하다가 이 근처에 사가라에서 계시면서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매일 불공을 드리던, 그러니까 순종비하고 굉장히 인연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절이 아까 저기 흥선대원군이 크게 중창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대대로 그 이후로 조선 왕실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민비도 여기 와서 치성을 드리고 왕실에서 계속 후원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전쟁이 끝나고 어쨌든 갈 곳이 없어질 때 온 곳이거든요, 여기가. 여기 계셨다. 조선 초에 건물 전체가 한 200칸 정도 됐던 엄청난 규모였대요, 도성 안에. 조선 초에.
그렇게 만들었는데 연산군 때 거의 다 훼손이 돼서 남아나지 않던 거를 조선 후기에 누군가 이 자리에 다른 이름으로 절을 만들었고, 정릉이 다시 관리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시 원찰로 봉해져서 흥성군 때 이제 다시 중창하고 이름도 흥천사라는 이름을 되찾았다. 정릉은 바로 여기 너머예요. 같은 능선의 한쪽 편에는 능이 있고 그 옆쪽에 절이 있고. 여긴 옛날 60년대 주택단지가 그냥 있거든요. 굉장히 예쁜 마을이에요. 왜 교수냐면 그 서울대 교수들이 여기다가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교수단지인데, 서울대 주택조합, 한국의 조합주택으로 제1호래요 여기가. 여기도 재개발 조합이 만들어져서 여기를 다 부수고 아파트를 높이 짓자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합 다 해체되고 단독주택 단지로 그냥 남아있거든요. 여기 6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여기 살고 계신 서울대 교수분은 없대요. 후손들이 살거나 다른 데로 더 이사하거나 했겠죠. 근데 하여튼 여기다가 단독주택을 짓고 마당도 가꾸고 해서 살았는데, 아파트 만들자고 하니까 반대하면서 이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뭘 했냐면 꽃밭을 갖고 가지고 문은 열고 지나가는 사람이 와서 구경하게 하고 1년에 한 번 축제 기간 동안에 마당을 완전히 오픈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마당 구경할 수 있게 그런 축제를 한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가 나름 살아있는 동네, 골목이 있는 마을로 나름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꽃하고 이렇게 한 거는 다 집집마다 아파트 단지로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원래는 여기 들어가서 능 보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산책하면 괜찮은 데인데 경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그늘이긴 하지만 힘들어요. 지금 들어가면 들어갔다가 요거 보고 바로 나와야 되는 거라서 특징이 북향이에요. 뒤에 이렇게 숲길이 여기 있잖아요. 이게 북악산 능선이거든요. 근데 서울 도성 기준으로 하면 반대편에 북쪽면에 묘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원이 사심이 엄청 있는 거예요. 미워서 일부러 도성 안에 바라보이지 않는 반대발, 그러니까 도성을 등지고 앉은 거거든요. 이거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선조 때 왕이 행차를 하는데 격쟁이라고 그래요. 백성들이 나와서 꽹가리를 치면서 엎드려요. 전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면서. 그러면 100% 왕은 그 얘기를 듣게 돼 있거든요.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조선시대에 이분의 제사를 모시는 후손이 이걸 쳤어요. 원래 이제 왕족의 제사, 왕이나 왕비의 제사를 모시는 사람은 공식적으로는 참봉이라고 그러거든요. 원래는 제사를 모시는 사람은 군역을 지지 않거든요. 군대를 안 가도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군역을 지는 거예요. 억울하다. 왕비의 제사를 모시고 있는데 아직도 내가 군대를 가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힘들다. 양쪽 일을 다 하느라고. 그래서 내가 제사를 안 모시게 하든지 아니면 군대에서 빼두든지 둘 중에 하나 해달라 하면서 부딪힌 거예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신동왕은 능이 어딨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찾아보니까 여기 있는데 묘가 막 훼손다 그래서 그것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 사람의 군역만 면해주는 걸로 결론을 내고 지나갔는데, 현종 때 송시열이 상소를 해가지고 이게 복위가 되거든요. 이분이 왕비로. 근데 논리가 뭐였냐면, 조선 왕들은 태종이 후궁으로 격화시키고 이쪽에다 묘를 썼기 때문에 태종이 그렇게 했던 거를 후대 왕들이 바꾸기에는 왕들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태종의 이름을 먹칠하는 게 될까봐 뜻에 져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주저주저 하면서 아무도 그런 그 고양이 목에 방울을 안 달려고 했었는데, 송시열이 태종의 본심은 따로 있고 이거는 사심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거다. 본심은 그러나 이 사람도 왕비로서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게 본심이었을 거다. 그래서 본심과 사심을 구별하는 얘기를 하면서 왕들이 죄책감을 갖지 않고 왕비로 복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이후에 묘역도 제대로 정비되고 성물도 다시 갖춰지고 이렇게 했던 거는 경조 무렵에 했다고 합니다. 정릉천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거 붙어 있네요. 문화가 있는 산책로. 누가 살았나 해서 보여주는 거네. 저희 여기고요. 박경리 선생님 댁은 여기고, 이중섭 화가 여기 살았고요. 이쪽이 아리랑 고개거든요. 그쪽 안쪽에 여기 신경림 선생님이 사셨네요. 제가 여기 신경림 시중에서 정릉골에서 기름시장까지 여기 한 30년 사셨는데 기름시장이라고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거기를 30년 동안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 왕복하시면서 장을 보신 거예요. 그거를 시로 쓴 게 있거든요. 좀 약간 감동적이어서 읽어드리려고 제가 시까지 다운받아 왔단 말이죠.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정릉동 동방주택에서 기름시장까지 이렇게 돼 있네요. 정릉동 동방주택에서 기름시장까지. 이것이 어머니가 30해 동안 서울 살면서 오간 길이다. 약방에 들러 소화제를 사고 떡집을 지나다가 잠깐 다리심을 하고 동양인 언덕바지 방앗간 주인과 고향 소식을 주고받다가 마지막엔 동태마늘 파는 좌판 할머니한테 들른다. 그의 아들은 어머니의 손자와 친구여서 둘은 서로 아들 자랑, 손자 자랑도 하고 험담도 하고 그러다 보면 한나절이 가고 동태 두어 마리 사들고 갔던 길을 되짚어 돌아오면 어머니의 하루는 저물었다. 강남에 사는 아들, 딸한테 한 번 가는 일이 없었다. 정릉동 동방주택에서 기름시간까지 오가면서도 만나는 사람이 너무 많고 듣고 보는 일이 이렇게 많은데 더 멀리 갈 일이 무엇이냐는 것일 텐데 그 길보다 100배 전에는 100배 1000배는 더 먼 어머니는 돌아가셔서 그 고향 뒷산에 묻혔다. 집에서 언덕바까지 다니던 길이 내려다 보이는 곳, 마을길을 지나 신당로를 거쳐 개울을 건너 언덕바까지 어려서부터 집에 붙어있지 못하고 미군 부대를 따라 떠돌기도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먼 지방을 헤매기도 하면서 어머니가 본 것 수천 배 수만 배를 보면서 나는 나 혼자만 너무 많은 것을 보는 것을 죄스러워했다. 하지만 이른이 훨씬 넘어 어머니가 다니던 그 길을 걸으면서 약방도 떡집도 방앗간도 동네 자판도 없어진 정릉동 동방주택에서 기름시장까지 걸으면서 마을길도 신장로도 개울도 없어진 고향집에서 언덕바까지 길을 내려다보면서 메데진에서 디트루트에서 이스탄불에서 키예프에서 내가 볼 수 없었던 많은 것을 어쩌면 어머니가 보고 갔다는 걸 비로소 안다. 네, 여기까지. 중간에 좀 건너뛰었습니다. 길어가지고. 네, 그 신경림 씨가 살던 데가 여긴가 봐요. 정릉골이 박경리 선생이 살던 여기를 정릉골이라고 불렀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동네가 서울에서 가까운데 집값이 싸서 작가들이 희한하게 서울 북쪽 편에 북촌이나 해화동, 도남동 이쪽에 많이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정릉까지 와서 이게 오래 사셨고 박경리 선생도 60년대에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김재하 시인 때문에 원주로 이사 갈 때까지 80년대에 계속 여기서 사시면서 토지를 여기서 다 집필을 시작하시고 한 2부 중간쯤 쓰시다가 원주로 이사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박경리 선생도 딸 하나 키우면서 남편분이 6.25 때 돌아가시잖아요. 그 어릴 때 청산 가부가 돼서 딸 하나만 키우면서 평생 사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살면서 박경리 선생을 만나러 김지아 시인이 찾아오면서 이제 박경리 선생 따님하고 두 분의 이제 러브 스토리가 시작이 돼요. 여기 집에서. 그 집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조만간 철거되고 재개발될 예정이라서 그 집까지 가서 보시겠습니다.
이 계곡 이름이 지금 정릉천인데 청수장 계곡이라고도 하거든요. 청수장 계곡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 이 계곡 끝까지 올라가면 북한산하고 딱 만나는 그 입구에 청수장이라는 사람들 모여서 결혼식도 하고 그런 행사하는 곳이 있어서 그 이름 때문에 붙었는데, 일제 때 1910년대에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 청수작이라는 일본식 별장을 만들어요. 그 별장에서 일본인들이 주로 와서 일본의 고위 관리들이 놀던 별장이었는데, 해방 이후에 한국 사람들이 거기를 약간 호텔식으로 개조하면서 각종 댄스홀도 있고 약간 놀 수 있는 유흥가처럼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50년대 자유부인에 보면 거기 댄스홀에서 만나서 춤추고 하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어 있대요. 그런 데여서 하여튼 이 계곡 이름이 청수장 계곡이라고 이름이 붙었고요. 그 건물은 지금은 사라졌는데 그 자리에 탐방 안내소 같은 건물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일본식 풍이 남아 있어요. 리모델링 해서 하고 있다는데 조만간 사라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 안쪽이 정릉골이에요. 굉장히 안이 넓어요. 일부러 보지 말라고 꺾었는지 누가. 아무런 안내판도 없고, 대문이 여기에요. 여기. 이 차가 가렸네. 이 집입니다. 어쨌든 여기 팔고 원주로 가셨고, 여기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좀 살다가 여기 재개발 조합 만들어지고 하면서 어쨌든 팔고 떴어요. 그래서 지금은 빈집으로 그냥 돼 있어요. 저거는 여기 박경인 선생 살던 집이라고 해서 아마 구청에서 여기를 기념관이라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조합이 만들어지면서 여기까지 구역 안에 포함이 돼가지고 미래가 불투명해지니까 지금은 방치되어 있는 거죠. 좀 안타깝죠. 그래서 여기서 토지를 집필한 곳인데 그냥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게. 요 이름이 지금 정든마을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네요. 저기 안쪽에 보시면 옛날 한옥 건물이 있고요. 옛날 일본식 건물도 제법 있고 그래요. 여기가 1940년대에 도심에 주거지가 모자라니까 정릉 천변에 여기에 주거단지로 개발하겠다고 주택단지로 도로 구획을 해놓은 땅이었어요. 근데 일제 때는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서 별로 집을 못 짓고 해방 이후에 전쟁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여기다 집을 짓기 시작했거든요. 주로 누가 집을 지었냐면 지금 그 LH공사, 그 당시에 이름은 조선주택영단이라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1950년대에 집을 지은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스타일이에요. 하나는 저런 식으로 한옥으로 짓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약간 일본식 양식이 약간 변화된 형태로 짓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오래된 집들은 다 1950년대에 지은 집들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도 재개발 열풍이 불어서 재개발 조합 만들어서 아파트 올리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파트 올리기 싫어, 여기서 계속 살 거야 하는 분들이 이 동네를 정든마을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나름 도심 재생 사업을 주민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인 거예요, 정든마을이. 골목으로 들어가 보면 재미있는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여기 빌라로 바뀌어 있는데 곳곳에 안 바뀐 집들이 있어요. 이게 50년대 지은 집인 거예요. 부흥주택이라고 그러거든요. 50년대 조선주택공사에서 주도해서 지은 단지를. 그래서 미니 2층이 있고요. 여러 가구 살게 하려고 일부러 미니 2층이고 타운하우스예요. 벽을 공유하고 출입구가 양쪽에 있고 두 가구가 입주해서 살 수 있는 타운하우스 개념. 그래서 여기도 건축사 공부할 때 필수 답사지 중에 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부흥주택은 특징이 다 2층 집이에요. 여기 와서 보세요. 이게 더 옛날 모습이에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 저 지붕 꼭대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반 뚝 나눠서요. 이쪽 두 집이에요. 출구는 한 군데로. 출구는 양쪽이죠. 양쪽. 가운데에 저 꼭대기서부터 쭉 내려서 출입구가 양쪽에 있는 두 집이라는 거죠.
이거 설명 안 해주면 그냥 기와집이다 이렇게. 네, 이게 50년대 부흥주택 형식이고요. 이거 어디 가면 많이 남아있냐면 낙산에 가면 이화동 쪽에 낙상 유명한 계단 카페 골목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런 집이 쫙 서 있어요. 여기에도 있고 청량리 시장 뒤편에 청량리에서 홍릉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도 그 단지들이 남아있어요. 부흥주택 단지가 남아있는 곳이 꽤 여러 군데 있어요. 네. 타운하우스다. 50년대지. 이게 쌤 부분이야. 여기 구조 보면 신기하잖아요. 여기 보면 네 집이었겠네. 그죠? 저 위도 저쪽 편이 있고 이쪽 편이 있고 네 집이네요. 집 하나 지어놓고, 그죠? 한 10평, 그죠? 집집마다. 디자인 요 자체가 전부 자, 정든마을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코스는 이제 장소 바꿔서 맥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시죠.